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3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올려드렸던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미경 분석 1번부터 7번 경기까지 다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종픽 공유 독식 분석의 1부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진행한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제 현미경 분석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뤄드렸던 1번부터 7번 경기를 굵직굵직한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과 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큰 흐름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풋볼살롱 채널이 지금 유튜브 개설이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보내주시고 또한 기대감을 많이 표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언제 도대체 나오는 건가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 역시도 멤버십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멤버십 관련해서 일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과 독식 분석으로 이원화 시켜서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최종픽이나 독식 분석 컨텐츠를 멤버십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취지는 제가 그래도 열심히 모은 자료를 최대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서 적중의 행운을 조금은 나눠드리고 싶은 그리고 저 역시도 적중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취지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현미경 분석 혹은 독식 분석을 유료로 돌려서 제공을 하는 것은 유튜브 채널 개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 독식 분석과 현미경 분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독자분들, 일반 구독자분들 멤버십과 차이가 없게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풋볼살롱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무런 혜택이나 편의가 없다면 그것 또한 멤버십까지 구태여 가입을 하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멤버십 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부분만 말씀을 빠르게 드리면 초창기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현미경 분석 파일과 독식 분석 한글 파일이죠. 이 자료 데이터를 이메일로 따로 보내줄 순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한 분씩 보내드리면 다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는 거절을 했었는데 이 한글 파일을 제가 아무래도 풋볼살롱의 동영상 콘텐츠가 촬영 시간도 길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멤버십 분들에게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 해당 파일을 제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촬영에 들어갈 때 미리 공유를 해드려서 멤버십 분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은 편의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미경 분석과 독식 분석 파일을 먼저 받아보시고 픽을 빠르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편의는 최소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정도는 해드려야 멤버십을 가입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으로는 바로 이 현미경 분석과 독식 분석 이 한글 파일에 이 자료들이 담겨 있는 이 한글 파일을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동영상 촬영이 들어가는 시점에 미리 공개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보다는 또 텍스트를 직접 보시고 홀로 고민을 해 보실 때가 조금 더 또 다른 픽과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한글 파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그래도 멤버십 분들에게는 조금은 유의미한 편의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파일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여러 댓글이 달리는 것을 봤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토토 승무페이에 대한 내공이 출중한 분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단지성,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모으고 맞대서 토론과 의논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픽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랄지 혹은 밴드랄지 또 다른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멤버십 분들이 자유롭게 토토, 승무패, 그리고 프로토 등 여러 자료와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굵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혜택으로는 이 현미경 분석과 독식 분석 이 자료 파일을 그 네이버 카페 혹은 추후 만들어질 네이버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에게 미리 선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식 분석과 현미경 분석 영상 컨텐츠는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차별 없이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을 굳이 안 하셔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풋볼살롱의 어떤 방대한 자료와 분석은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응원 차원에서 가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7번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53회차의 키워드는 총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기부여, 다음 일정, 그리고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DNA까지 이 세 가지 동기부여를 조금은 곁들이신다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리한 픽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1번 경기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초안픽에서 라치오의 단통 승리를 봤었고 투포를 염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라치오 사이드를 보려고 하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브리에게 어떤 무승부나 이변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패배까지도 조금은 곁들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브리에와 비겼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라치오의 에이스 공격수인 이 임모빌레 선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모빌레 선수가 이번 브리에아의 2차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라치오가 홈에서 화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 임모빌레 선수가 8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했는데 무려 9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임모빌레 선수뿐만 아니라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이 밀란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자가격리 이후에 복귀를 해서 지난 경기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임모빌레 선수와 함께 직전 스페치아 원정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임모빌레와 밀란코비치, 사비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라치오가 1차전 불이의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을 때 이 에이스 임모빌레 선수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임모빌레와 밀란코비치, 사비치라는 원투펀치가 합류를 한 라치오가 충분히 브리에를 상대로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세리아 A 자국 리그에서는 홈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치오인데, 반대로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는 오히려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완파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라치오가 지난 불이예전과 1차전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부상자 및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조금 결장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라치오에는 그렇게까지 주전급의 공격 이탈 자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아웃된 선수는 백업 공격수인 무리키 선수만이 확실하게 아웃이 된 상황이고, 주전 센터백 패트릭 가바론 선수가 지금 목 부상으로 불투명하다고는 하는데 확정 결장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닙니다. 주전 공격수인 코레아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조금은 당했다고 불투명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가바론 선수와 코레아 선수만을 빼고는 주전급은 모두
선발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3일 휴식 뒤 베로나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지금 라치오가 세리아 A에서 7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로나 한 단계 아래인 이 베로나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순위 경쟁에서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베로나와의 홈 경기보다는 챔피언스리그 16강이 달린 이 브리에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리에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소 2등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라치오가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친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라치오 역시 지금 브리에를 꺾고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제니트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라치오가 조 1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갑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조 1위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챔피언스리그 16강 같은 경우에는 조 추첨을 1위 팀과 2위 팀이 서로 만나고 각 조 2위 팀이 다른 조 1위 팀을 만나기 때문에 1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상대적인 약팀인 2등 팀을 만나기 때문에 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이 8강 진출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치오 역시 조 1위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브리에전에서 충분히 승리를 노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임모빌레와 밀란코 사비치가 들어온 라치오의 활약이 조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원정 경기 벨기에 자국 리그에서 무려 경기당 2.43골이라는 화력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챔스 조별리그에서도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에 역시 지금 최종전에서 라치오를 꺾었을 때 16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승리를 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브리에는 제니트와 승점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라치오에 패배를 해도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확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가 전혀 두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브리에가 빠꾸 없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브리에의 공격진이나 어떤 선수 구성이 굉장히 조금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격진에는 이 케텔라이르 선수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제가 그 DNA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럽 대항전 DNA부터 이 임모벨레 선수 같은 선수는 굉장히 노련미가 많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 브리에이의 어떤 젊은 선수들이 우리가 라치오를 이겼을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간다는 어떤 들뜬 마음에 굉장히 오버페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브리에가 지금 패배를 해도 이미 3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무서울 거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 초반에 라치오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라치오의 노련한 밀란코비치, 사비치와 임모빌레가 버티고 있는 스쿼드에 조금은 역습 한두 방에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라치오의 사이드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브리에가 지금 이미 3위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했고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는 16강에도 진출, 챔피언스리그 16강에도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포를 조금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승부나 혹은 패배까지 라치오의 패배까지 조금은 취향껏 투포를 잡으신다면 1번 경기부터 부러지는 불상사는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부상작 또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풀 전력으로 라치오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에 역시 라치오전 이후에 조금은 그래도 휴식을 4일이나 취합니다. 그리고 4위 로얄 앤트워프와 원정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승점 5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앤트워프 원정도 브리에가 조금은 중요하게 염두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리에가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적인 운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반대로 라치오는 비기기만 해도 최소 2위라는 16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의외로 브리에의 날카로운 창을 막아내는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경우에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뜰 수 있는 경기가 이 1번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임모빌레 선수와 밀란코비치, 사비치가 버티고 있는 라치오의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제니트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초안픽에서는 승패 투포를 잡으면서 제니트의 어떤 이변을 바라봤는데 폴더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니트 승은 버리고
제니트의 단통 패,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니트 사이드를 조금 노려봤던 이유는 제니트가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7승 1패로 1패배가 단 한 번밖에 없고 경기당 3.38골이라는 막강한 화력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도 원정보다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제니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관중들이 1000명, 2000명씩 조금씩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니트 특유의 홈 깡패다운 면모가 나오고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얻는다면 충분히 제니트가 지금 도르트문트가 주축 공격수인 홀란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거나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아칸지와 풀백 게레이루가 불투명하고 백업 미드필더 델라니 그리고 매니에 그리고 주전 공격수 홀란드까지 지금 결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충분히 제니트가 홈에서 첫 승을 한번 노려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제니트는 F조에서 4등을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는 하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승리 수당이 3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제니트 규모의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35억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축구팀들의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이 도르트문트라는 지금 걸출한 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거둔다면 조 꼴등으로 처진 이러한 어떤 불명예를 조금은 홈팬들 앞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제니트가 러시아 리그에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직전 리그에서 홈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고 간판 공격수인 아즈문과 이 주바 선수가 각각 3골, 1골씩 넣으면서 공격진의 화력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를 후반에 5장이나 활용을 하면서 이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체력 안배가 조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제니트가 도르트문트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지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나 최대 승리까지도 조금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단통 사이드로 도르트문트를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팀의 유럽 대항전 DNA가 도르트문트 쪽이 많이 우세한 면이 있고 도르트문트가 제 아무리 홀란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진에는 베테랑 공격수 마르코 로이스를 필두로 해서 이선에 제이든 산초 그리고 젊은 자원인 미드필더 벨링엄 선수 그리고 아자르 에당 아자르의 동생인 토르강 아자르까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선수들이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16강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최소 2등을 확정을 해서 16강을 확정한 상황인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2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제니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1등이 확정이 되고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이 제니트에게 패배를 하더라도 라치오가 브리에에게 패배를 하면은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1등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라치오가 홈에서 브리에에게 패배하는 어떤 경우의 수는 조금은 희박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역시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미 도르트문트가 최소 2등으로 16강을 확정했다는 점 그리고 이 제니트 원정 이후에 3일을 쉰 뒤 슈투트가르트와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르는데 이 슈투트가르트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리그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를 조금 까다로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 슈투트가르트 전까지 조금 염두를 해 둔다면 제니트전에서는 최대한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단통 사이드도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르트문트의 백업 자원이 퀄리티가 괜찮고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르트문트 같은 빅클럽들의 백업 자원들은 주전 도약에 야심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평소 백업으로 나왔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제니트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르트문트의 어떤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을 조금은 바라보려고 하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제니트의 어떤 사이드도 조금은 노려볼 만한 것이 해당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니트의 부상자를 조금 짚어드리면 측면 공격 자원인 이 에로킨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은 이미 부상에서 복귀를 한 만큼 제니트가 그래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충분히 홈 깡패다운 면모가 나온다면 충분히 어떤 이변의 결과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니트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렌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초안픽에서 렌의 단통패를 받고 그대로 렌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는 지금 2조에서 2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2조 1위는 이미 첼시이고 2위는 세비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2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순위가 이미 1, 2, 3, 4등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가장 없는 조라고 할 수 있고 이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조 꼴등입니다. 세비야에게 승리를 거둬도 일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스타드 렌과 크라스 노다르가 순위가 확정이 된 게 아니냐고 말씀을 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렌이 승점이 1점이고 크라스 노다르가 승점이 4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렌이 세비야를 꺾으면 승점 4점이 되니까 크라스 노다르와 승점 4점으로 같아지고 골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골득실을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따집니다. 승점이 같아졌을 땐 두 팀의 조별리그 상대 전적을 따지는데 이 렌이 만약에 세비야를 이기고 크라스 노다르가 첼시에게 비겨서 두 팀이 렌과 크라스 노다르가 승점 4점으로 같아질 경우에는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먼저 따지는데 상대 전적에서 크라스 노다르가 지난 홈 경기에서 렌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1승 1무로 상대 전적에서 렌에게 앞서기 때문에 렌이 몇 골 차로 이기든 간에 상대 전적에서 크라스 노다르를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드 렌은 꼴등이 확정이 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렌은 이미 꼴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유일한 동기부여라고는 챔피언스리그 승리 수당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렌이 지금 녹록치 않은 게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프랑스 리그앙 기준으로 세트피스에서 6골이나 넣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전 센터백 아구에르드 선수와 주전 공격수 기라시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주전 공격 자원인 마틴 테리어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백업 미드필더 요나스 마틴이 아웃이 됐고 골키퍼 고미스까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핵심 자원들이 공수에 걸쳐서 빠지는 것이 렌입니다. 또한 렌이 지금 최근 모든 대회에서 1승도 없이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승격팀 랑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했고 그 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렌의 에이스인 까마빙가를 필두로 해서 주축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인 로테이션도 실패를 했고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이 렌이 제 아무리 지금 세비야 역시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 유력하지만 세비야의 백업 자원을 상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비야는 지금 2등을 확정한 상황에서 이 렌 원정을 떠난 뒤에 헤타페 원정을 3일 뒤에 치릅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승부패를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렌 원정보다는 헤타페 원정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미 동기부여가 없는 조 2위를 확정한 세비야가 풀로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세비야 정도급의 어떤 백업 자원들은 주전 도약에 야심이 있죠. 이 세비야가 첼시와 맞붙었을 때 첼시의 지루 선수가 백업으로 밀려 있었는데 모처럼 세비야전에서 선발로 나서면서 4골을 넣으면서 4대0 대승을 견인하면서 다음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첼시의 램파드 감독이 지루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비야 정도급의 백업 자원들은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렌을 상대로 동기부여가 꺾이고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이 렌을 상대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입증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세비야가 백업 자원을 들고 나온다고 해도 퀄리티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비야가 챔스 조별리그에서는 그렇게 골이 많은 것은 아닌데 6골 중에서 5골을 전반 41분부터 후반까지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막판부터 후반전에 많은 득점을 했는데 렌 역시 지금 후반전에 무려 6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세비야가 취약 시간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강점입니다. 반대로 제가 렌은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점이라고 했는데 기라시와 아구에르드가 나오지 못해서 그 세트피스 화력이 가뜩이나 떨어지는데, 세비야가 세트피스 수비까지 강한 팀이라는 점에서 렌의 강점을 조금은 발휘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가 모처럼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수소와 엔네시리, 이드리시 그리고 올리버 토레스 등 이러한 백업 자원의 퀄리티가 렌보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비야의 어떤 한 골차 두 골차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렇지만 지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두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유종의미라도 거두자는 의미로 열심히 경기에 임한다면, 승리 수당이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조금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렌 사이드를 조금은 받쳐볼만 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세비야의 어떤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를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렌 역시 지금 세비야와 홈 경기를 치르고 다음 일정이 바로 니스 원정입니다. 니스와 지금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렌은 지금 세비야와의 홈 경기보다도 자국 리그에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니스 원정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세비야전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업 자원의 퀄리티가 훨씬 괜찮은 세비야의 어떤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첼시 대 크라스노다르의 경기인데 초안픽에서 첼시 단통 사이드를 받고 그대로 첼시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램파드 감독, 첼시의 램파드 감독이 크라스노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예고를 했는데 케파 골키퍼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케파 골키퍼는 첼시 경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었죠. 감독이 교체를 하려고 나오라고 했는데 감독에게 항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독의 교체 사인을 거부를 하면서 자신이 경기를 소화했었던 그 케파 골키퍼입니다. 케파 골키퍼가 굉장히 실수가 올 시즌 초반에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첼시가 부랴부랴 흑인 골키퍼 맨디 골키퍼를 영입을 하면서 급한 불을 껐죠. 맨디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스타드 렌에서 맨디 골키퍼를 영입을 해와서 굉장히 제비를 받는데, 그 맨디 골키퍼가 요즘에 너무 혹사를 당해서 이미 1등을 확정한 첼시이기 때문에 케파 골키퍼에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파 골키퍼가 실수가 굉장히 많은 선수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 만약에 그 케파의 호러쇼가 나온다면 이 크라스노다르 역시 3위를 이미 확정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욕은 없겠지만 그래도 승리 수당이라는 어떤 동기부여와 함께 첼시 원정에서 그래도 한번 첼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해보자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작동을 한다면, 지금 첼시 쪽에는 그리고 백업 자원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허드슨 오도이도 훈련 중에 햄스트링 쪽에 이상을 조금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문은 지금 호러쇼의 주인공 케파가 지키고 측면에 허드슨 오도이까지 불투명하다면 첼시의 백업 자원이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크라스 노다르를 상대로 오히려 조금은 이변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다는 점과 이미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첼시 쪽에는 지금 런던 지역은 이미 관중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와 마찬가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만약에 관중이 입장이 된다면 첼시의 어떤 런던 홈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을 얻고, 지금 그래도 첼시 쪽에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이탈을 했던 하베르츠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 크라스노전을 기점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그래도 크라스노다르보다는 좋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단통 사이드를 본다면 그래도 홈 첼시를 믿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첼시가 로테이션이 확실한 이유는 3일 뒤에 에버튼 원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최대한 아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케파를 필두로 해서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백업 자원이 크라스노를 상대를 하겠고, 크라스노다르 쪽에 어떤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골문을 케파 골키퍼가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금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가 13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 절반 가까운 골이 바로 후반 막판에 나왔습니다. 크라스 노다르가 후반 막판에 실점 비율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첼시 특유의 어떤 후반에 화력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충분히 후반에 첼시가 득점을 하면서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첼시전 이후에 4일을 쉬고 6위인 로코모티브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로코모티브와 승점 4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크라스노 역시 지금 자국 리그 러시아 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뒀다는 점에서 이미 조 3위가 확정된 유로파 리그 더욱이 강팀 첼시를 상대하는 이 첼시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음 일정은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래도 크라스노다르가 직전 리그 홈 경기에서 5대0 승리를 거뒀는데 후반에 4장의 교체 카드를 쓰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했고,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역시 화력은 조금 살아나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땐 그래도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승까지 거뒀던 크라스노다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첼시가 케파 골키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정에서 가뜩이나 원정에서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크라스노다르가 이미 3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첼시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크라스노다르 쪽에는 지금 중원 미드필드 쪽에 부상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가진스키가 등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올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공백이 생겼고, 그러한 점에서 충분히 첼시가 조르지뉴가 조금은 그래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크라스노다르의 중원을 상대로 이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조르지뉴를 필두로 해서 백업 중앙 미드필더인 첼시의 중원이 크라스노다르를 조금은 압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통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첼시의 단통 승이 조금은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케파 골키퍼가 나온다는 점은 조금 크라스노다르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유의미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5번 경기는 디나모 대 페렌츠바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무패 투포를 잡았었는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모든 승무패 결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모 키예프와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페렌츠바 쪽에서 극장골이 나오면서 2대2로 비겼는데 점유율 5대5 상황에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나왔었고, 디나모가 먼저 선제골로 2골을 넣었는데 후반에 내리 페렌츠바가 2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무려 6승 0패 패배가 없는데 우크라이나 홈 경기에서는 화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나모 키예프가 오히려 홈에서 조금 원정 경기만큼의 화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페렌츠바를 상대로도 조금은 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인 부얄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렌츠바가 자국 헝가리 리그에서만큼은 1강의 팀이고 헝가리 홈과 원정에서도 그렇게 기복 없는 경기력, 디나모와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조금은 화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은 페렌츠바가 충분히 디나모를 상대로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페렌츠바 역시 직전 리그 원정 경기에서 후반 65분 이후에 교체 카드 4장을 활용을 하면서 이 디나모 원정을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조 3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디나모가 페렌츠바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당연히 3위로 유로파리그를 확정을 하는데, 디나모 키예프가 조금은 유리한 것이 무승부를 거둬도 되는데, 무승부가 0대0, 1대1, 2대2로 비겼을 경우에는 디나모가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렌츠바가 3대3으로 비길 경우에는 페렌츠바가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페렌츠바가 3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전에서도 2대2 난타전이 나왔은 만큼 이 2차전에서 3대3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페렌츠바 역시 다득점을 노리면서 최소 3대3 무승부까지 거둔다면 페렌츠바 역시 유로파리그 3위로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욕적인 경기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팀의 다음 리그 일정을 보시면 디나모는 페렌츠바전 이후에 리그 5위 팀과 경기를 하고 페렌츠바는 리그 8위 팀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 일정 면에서 페렌츠바가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렌츠바 역시 디나모를 원정에서 꺾으면 자동으로 3위에 올라가게 되고, 무승부를 거뒀을 경우에는 3골 차 이상의 무승부를 거두면 페렌츠바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면 꼴등이고 이기거나 다득점으로 비기면 3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페렌츠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특유의 홈에서 화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에 조금 지지 않는 0대0 혹은 1대1의 무승부, 그리고 2대2까지 최대한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패로 다 지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의외로 저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페렌츠바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디나모가 홈에서 화력이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페렌츠바는 자국 리그에서도 원정 경기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그래도 실점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은 디나모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점에서 페렌츠바 사이드를 조금은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 모든 결과가 그려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우실 분들은 이 경기 역시 올마킹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렌츠바는 지금 65분 이후에 교체카드 4장을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 한 반면,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원정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이 80분 이상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많은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렌츠바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원정을 떠난다고 해도 일찌감치 교체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손쉬운 승리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페렌츠바 역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승무, 패 모두 지어볼 만한 경기가 바로 이 5번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6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투폴 승패를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유벤투스를 2대0으로 이겼는데, 1차전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유벤투스를 꺾었을 때 이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19가 걸렸었죠. 호날두 선수가 코로나19 이후에 돌아와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토리노전을 제외하면 3경기에서 연속골 4골이나 넣었고, 코로나19 복귀 이후에 8골이나 넣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승무패 2월이라는 어떤 선물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 승무패 2월이 되는데 공을 세웠던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였죠. 그 카디스 원정에서 메시와 그리즈만이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메시 역시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3경기밖에 뛰지 않았는데 3골 2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한 매호 대전이라고 하죠. 메시 대 호날두의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 1위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지금 조 1위를 확정한 것은 아닌데 두 팀 모두 지금 16강을 확정을 했는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유벤투스를 이기면 자동으로 1위를 확정을 하고 비기기만 해도 1위를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선수들이 많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안수파티, 피케, 세르지, 움티티, 덴벨레까지 아웃이 되면서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 그리즈만이 전 경기 카디스 원정에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확정하는 상황에서 이 로날드 쿠만 감독이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메시 선수를 아예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를 하는 등 이 메시 선수에 대한 어떤 체력 안배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이고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1위를 확정을 하는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졌고 주축 선수들이 전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를 유지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강은 확정을 지었지만 만약에 바르셀로나를 3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거나 2대 0을 제외한 2골차 승리를 거두면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4일 뒤에 제노아 원정을 떠났는데 이 강등권인 제노아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다음 일정에서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4일 휴식 뒤에 레반테와 홈경기를 치르는데 이 레반테가 순위는 낮지만 최근에 헤타페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고 카디스 못지않게 까다로운 팀이라는 점에서 다음 일정에 대한 부담은 바르셀로나가 유벤투스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호날두가 들어온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화끈하게 한번 경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비기든 지든 조 2위가 확정이 되고 무조건 이겨야 조 1위 탈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화끈한 경기를 치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호날두를 앞세운 유벤투스의 화력이 조금 살아난다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바르셀로나가 밸런스를 유지한 상황에서 유벤투스가 공격 일변도로 나섰을 때 유벤투스의 어떤 뒷공간을 퀄리티 있는 메시, 그리즈만 등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노린다면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라리가에서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홈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깜푸 누에서만큼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외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고 취향에 따라서 저는 이거는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비기기만 해도 안정적으로 1위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유벤투스 역시 1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오버페이스를 했을 경우에 리그 일정에 아무리 강등권인 제노아를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리그 일정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밸런스에서 조금은 유지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무승부를 받쳐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데미랄, 수비수 데미랄과 키엘리니가 아웃이 됐지만 수비진의 보누치와 델리흐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상 공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와 또 메시가 붙으면 어떤 16강 진출 여부와 상관이 없이 오랜만에 라이벌 대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두 선수가 의욕을 갖고 나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골차 차이로 조금은 승부가 갈리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3회차 마지막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맨유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맨유 사이드를 받고 무패 투포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1차전에서 맨유가 5대0 대승을 거뒀었는데 이 라이프치히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레시포드를 필두로 한 효율적인 역습으로 라이프치히를 공략을 했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수비수인 우파메카노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은 굉장히 수비 지역에 전력 누수가 심하고 제가 초안픽에서 맨유 사이드를 봤었던 이유는 라이프치히가 직전 경기에서 바이에른 미넨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겼죠. 이 경기 역시 바르셀로나 못지않게 승부패가 2월이 되는데 이 라이프치히가 미넨과 비겨주면서 승부패 2월에 공을 세웠던 팀인데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 미넨전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바샥쉐히르 원정까지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한 경기를 2번 연속 치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홈 경기를 치르는 라이프치히라고 할지라도 맨유는 그래도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까지 얇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면에서는 오히려 맨유가 조금은 앞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안픽에서 조금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 풀백 혹은 왼쪽 측면 공격 자원으로 활약이 가능한 이 앙헬리뇨 선수가 굉장히 공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비수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박스 근처까지 들어가서 공격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전에서 이 맨유의 오른쪽 수비수인 완 비사카 선수가 태클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완 비사카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라이프치히의 그 앙헬리노 선수가 연이어서 지금 거의 풀타임 가까운 경기들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맨유를 상대로 또 활발하게 오버래핑과 공격 가담이 이루어질지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수비수 우파메카노가 없다면 수비뿐만 아니라 제공권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맨유에는 제공권에 일가견이 있는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한 방, 뚝배기 한 방으로 라이프치히를 조금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가 최근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고 분데스리가에서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홈 경기에서는 전승을 거두고 있을 만큼 홈 극강팀이라는 점에서 라이프치히의 사이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맨유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지난 1차전에서 앙헬리뇨 선수가 맨유의 완 비사카 오른쪽 수비수 완 비사카의 태클에 어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맨유가 기본적으로 역습을 추구하는 팀인데 1차전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맨유보다 점유율을 앞서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구도는 오히려 맨유가 더 좋아하는 구도이고 맨유가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충분히 라이프치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역습 한 방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H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 맨유, PSG가 승점이 9점으로 나란히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 팀 중에서 가장 상대 전적이나 골 득실, 원정 다득점 등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팀은 PSG인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최소 조 2위로 16강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라이프치히 원정 다음에 무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를 합니다.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기 때문에 이 3일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비 밸런스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역습 한 방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맨유가 최근에 리그에서 원정 경기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 깡패다운 면모가 제 아무리 라이프치히가 홈 깡패라고 할지라도 맨유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고지 속에서 3일 뒤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 충분히 원정에서 무승부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체력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떨어졌고 라이프치히가 의욕적으로 승리를 노리고 달려든다면 맨유의 날카로운 역습 한두 방에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핵심 수비수 우파메커너가 없는 것도 그러한 점을 조금은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 라이프치히가
10골 중에서 6골을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고 있는데 맨유가 해당 구간에서 무려 5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맨유가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이고 라이프치히 같이 조금은 라인을 조금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라이프치히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중후반에 역습 한 방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가 지지 않는 경기는 펼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무승부를 베이스로 최대 맨유의 승리까지 한번 바라보는 맨유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 역시 최근에 미넨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아니라 라이프치히의 승리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취향껏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리그 일정이 그래도 브레멘이라는 점에서 맨유보다는 맨시티를 만나는 맨유보다는 다음 리그 일정이 조금은 수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유를 이겨야만 16강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맨유와 라이프치히가 비기면 PSG가 바샥쉐이르에게 패배를 했을 경우에만 라이프치히가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맨유를 꺾어야 16강을 조금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노릴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외로 승리를 라이프치히의 어떤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 쪽을 취향껏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맨유 쪽에는 지금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카바니 선수가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카바니 선수와 마시알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시알 선수가 최근에는 좀 골 감각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레시포드 선수와 함께 뛸 때는 역습 조금 콤비가 좋기 때문에 이 마시알 선수가 조금 나오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카바니 선수까지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조금은 줄어든 맨유이기 때문에 화력이 조금 약화된 상황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가는 맨유이기 때문에 더욱이 다음 경기가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라는 점에서 충분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역습 한두 방으로 승리까지 노린다면 무패 사이드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중원에는 맨유의 중원에는 프레드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는 핵심 수비수가 못 나오고 맨유는 공격진과 핵심 미드필더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맨유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 차례나 1등 금액이 2월이 된 만큼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조금은 컨텐츠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재생 속도를 1.25배로 돌리셔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가져가시는 것이 축구 승무패 53회차 적중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와 여러가지 인사이트들을 참고를 하셔서 최종픽은 나만의 픽을 구성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의 크나큰 힘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승무패 53회차의 적중 행운이 조금 높아지려면 구독 버튼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경우에는 그래도 적중 행운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을 하면서 승무패 54회차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